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해양소설과 모험소설로 유명한 보물섬 아시죠? 보물섬의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또 다른 유명한 명작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승우가 지킬 역을 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엄청난 인기를 누렸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창비에서 출판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이며 송승철 교수님이 옮기셨습니다. 송승철 교수님은 그의 작품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86년 1월에 이 책이 출판된 후 드라마, 영화, 오페라 등 대중 장르로 각색이 되었다. 각색본이 보여주는 성과 악의 윤리적 갈등과 엽기적 동일성, 끔찍한 살인사건, 성적 일탈뿐만 아니라 원작은 인간 심리의 분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의 도덕적 위선에 대한 반발, 그리고 당대 여론 주도층의 자기 기만성, 노정 등 철학적 깊이가 녹록지 않은 작품이다. 따지고 보면 여러 대중 장르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누리는 상업적 성공과 대중적 인기는 원작이 당대의 사회윤리적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응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실이다. 이는 원저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허니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로 번역되지만 정확한 제목은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이다. 우선 당연히 있어야 할 첫 부분의 관사 A가 없는 것은 strange, 기이한이라는 말을 독자에게 바로 들이밀려는 것이다. 여기서 사례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case는 법적인 경우는 사건이고 정신의학의 경우가 사례이다. 이 작품은 기이한 살인사건을 다루는 선정적이고 엽기적인 추리소설이면서 동시에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욕망과 윤리적 충동 및 기이한 사례를 다루는 진지한 심리소설이기도 한 것이다. 이 작품을 처음 읽는 독자는 텍스트에 심어놓은 단서들을 면밀히 따라가야 그것도 작품이 발표된 19세기 말 영국 빅토리아 시대 후반부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읽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단순히 인간의 본질이 양면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멸한다는 식의 해석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작가는 지킬이 파멸하게 된 이유가 인간의 본질적 분열 못지않게 당대의 팽배한 위선과 지킬 자신의 도덕적 한계에 있다는 경고를 당대인에게 보내고 있다. 지킬이 하이드로 변신을 꿈꾸게 된 진짜 이유는 어린 시절부터 숨겨온 성적 욕망과 사회적 억압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남의 존경을 받고 살려는 사회적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려고 했기에 변신을 꿈꾸게 된 것이다. 즉, 지킬이 표리부동한 이중인격자가 되고 나중에 자신의 욕망을 하이드라는 별개의 존재로 분리하고 육화시켜 도덕적 분열을 해결하려 한 가장 큰 이유는 야심과 욕망의 솔직한 발현을 허용하지 않는 당대의 도덕적 편협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장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 마지막 장, 사건 전모에 관한 헨리 지킬의 진술 파트입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례로 들어가 봅니다. 사건 전모에 관한 헨리 지킬의 진술. 1800년 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재산과 함께 우수한 자질을 물려받았다. 천성적으로 권면한 데다 현명하고 선량한 동료들을 존경하며 따르기를 좋아했으니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어느 면으로 보나 명예롭고 출중한 미래를 보장받은 셈이었다. 그런데 나의 가장 큰 결점은 뭐랄까, 쾌락에 탐닉하는 기질로서 이 기질 덕분에 행복하게 지낸 사람들도 많겠지만 나로서는 보통 사람보다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중 앞에서 머리를 치켜들고 다니고 싶은 내 오만한 욕망과 병립시키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쾌락에 탐닉한다는 사실을 은폐하게 되었고 나 자신을 반추할 나이가 되어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에서의 나의 활약과 지위를 따지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심각할 정도로 표리부동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내가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빗나간 행위를 자랑삼아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러나 나는 자신이 설정한 고매한 이상으로 말미암아 그런 행위를 거의 병적 수치심으로 바라봤고 숨겨왔다. 인간의 본성이란 하나로 합쳐져 있지만 원래는 선과 악 두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며 그때의 내 경우는 두 영역을 나누는 내면의 고랑이 보통 사람보다 더 깊었는데 그것은 내 결점들 중의 어떤 특정한 타락 때문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내가 품었던 열망의 까다로운 요구 때문이었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삶의 냉엄한 법률을 깊이 그리고 습관적으로 성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법률은 종교의 근원이면서 가장 흔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나는 매우 심각한 이중 행위자였지만 결코 위선자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내면의 두 측면 모두 몹시 진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제력을 팽개치고 수치스러운 일에 탐닉할 때의 내가 온전한 나 자신이 아닌 것은 대낮의 지식의 확장이나 비탄과 고통의 구제에 땀 흘리는 내가 온전한 나 자신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때마침 나의 학문적 탐구는 전적으로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었고 또한 이 연구가 두 분신 사이의 영원한 갈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 가능성을 크게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나는 매일매일 지성의 두 측면, 즉 도덕적 측면과 지적 측면에서 점차 진리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그러나 그 진리의 일부분을 발견한 결과 나는 무참한 파멸에 직면하고 말았다. 그 진리는 인간은 진실로 하나가 아니라 진실로 둘이라는 것이다. 둘이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지금 나의 지식 수준으로는 그 이상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나를 추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란 다면적이고 모순적이며 독립적인 개체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언젠가는 알려질 것이라고 나는 감히 추측한다. 나는 내 삶의 본성에 따라 흔들림 없이 한 방향으로, 오로지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는 도덕적 측면과 나 자신의 인성 안에서 철저하면서도 시원적인 인간의 이중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내 의식의 영역에서 두 본성이 투쟁하고 있으며 만일 내가 그 둘 중 어느 하나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근본적으로 그 둘 모두이기 때문이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일찍부터 심지어 나의 과학적 발견들이 엄청난 기적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기 전부터 나는 선악을 분리시킨다는 생각을 달콤한 백일몽 속에서 상상하길 즐겼다. 만일 각각을 분리해서 별개의 육신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면 인생은 견딜 수 없는 저 모든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나 스스로에게 말했다. 만일 그게 가능하다면 부정직한 본성은 자신의 쌍둥이 형제인 강직한 본성의 열망과 가책에서 벗어나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바른 본성은 선량한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더 이상 이 사악한 외적 존재의 소나기에 잡혀 치욕과 참회를 해야 할 필요 없이 자신의 상성 궤도를 따라 착실하게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으리라. 화해 불가능한 둘이 하나의 다발로 묶인 것, 즉 고통스러운 의식의 자궁 속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쌍둥이가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이야말로 인류에게 가해진 저주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둘을 분리할 것인가? 내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앞서 말한 바처럼 실험실에서의 연구가 우연히 이 주제의 빛을 희미하게 비춰주기 시작했다. 나는 우리가 옷처럼 걸치고 다니는 육신이 아주 견고해 보이지만 실은 떨리는 비물질성, 안개 같은 일시성을 가진다고 주장해왔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내가 찾아낸 어떤 약품은 바람이 가금물의 장막을 날려버리듯 육신의 옷을 쥐어뜯고 흔들어서 벗겨버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고백하는 이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커다란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자세히 말하지 않겠다. 첫째, 우리 모두가 삶의 무거운 짐과 운명을 영원히 어깨에 지고 있으며 벗어 던지려 하면 그것은 더욱 귀괴하고 섬뜩한 무게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따름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내 진술이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겠지만 애석하게도 나의 발견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육신이 내 정신을 형성하는 특정한 힘들의 단순한 기운과 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힘들을 최고의 권자에서 폐위시키고 자신의 두 번째 형태와 생김새, 이는 내 영혼의 저급한 요소를 지니고 표출되는 것이므로 고급한 요소와 마찬가지로 원래의 나 자신이다로 대체할 수 있는 약품을 간신히 합성했던 것이다. 나는 이 이론의 실제 검증을 한참 망설였다. 죽음을 몰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간 정체성의 권한을 소나 귀에 쥐고 뒤흔드는 약품이라면 약간의 과다 복용 또는 투약 순간의 실수 같은 사소한 오류라도 약을 통해 변화시키려고 했던 비물질적 육신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기이하고 심오한 발견에 대한 유혹이 마침내 불안에 대한 경고를 압도했다.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쳐 팅크제를 준비했다. 한 도매 화공약품 상해로부터 특정한 소금을 한 번에 대량으로 구매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마지막 성분임을 실험을 통해 알았다. 그리하여 어느 저주받은 날 야심한 시각에 나는 재료들을 썼고 그것들이 유리관 속에서 끓으면서 연기를 분출하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거품 비등이 잦아들 때 온갖 용기를 다 짜내 조제약을 들이켰다. 온몸을 쥐어뜯는 고통이 찾아왔다. 뼈가 갈라지고 구토로 속이 뒤집히고 생사의 순간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다가 고통이 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고 마치 중병에서 회복된 것처럼 정신이 들었다. 뭔가 신기한 느낌, 말할 수 없이 새롭고 바로 그 새로움에서 믿기 어려울 만큼 달콤한 감각을 느꼈다. 내 몸이 예전보다 젊어지고 가벼워지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무모한 충동,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처럼 맘껏 달리는 무질서한 감각적 이미지의 흐름, 도덕적 속박으로부터의 해방감, 알지 못할 그렇지만 순진하지 않은 영혼의 자유가 내 내면에 있음을 의식했다. 새 생명을 얻고 첫 숨을 쉴 때 나는 자신이 더 사악해졌으며 10배 이상 사악해졌다는 것, 나 자신 속에 있는 본래의 악마에게 노예로 팔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포도주처럼 나를 사로잡았고 나를 기쁘게 했다. 나는 이 신선한 감각에 환호하면서 양손을 쭉 펼쳤다. 그때 내 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그 당시 내 방에는 거울이 없었다. 글을 쓰는 지금 내 곁에 있는 거울은 변신 상태를 확인하려고 나중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러나 밤이 거의 끝나갈 때였고 아직 캄캄하고 동트기 직전이다. 집안 하인들은 단잠에 푹 빠져 있을 때였다. 그런데 나는 희망과 승리에 도취된 상태여서 변한 모습 그대로 내 침실까지 과감히 가보기로 결심했다. 뒷뜰을 가로질러 갈 때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는데 뭇별들은 자지 않고 불침범을 서다가 마침내 그들 아래 나타난 최초의 인간 유형을 분명 경이감을 가지고 바라봤을 거라고 난 생각했다. 내 집인데도 이방인이 되어 복도를 살그머니 지나갔다. 그리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서 에드워드 하이드의 외형을 처음으로 보았다. 여기서 나는 이론에 의거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연성이 가장 높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가 막 육신의 틀을 입힌 내 본성의 사악한 측면은 방금 폐기한 선한 측면만큼 튼튼하지 못했고 발육 상태도 좋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구할은 노력과 덕성과 통제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악한 측면은 훨씬 덜 활용되었고 훨씬 더 소진된 것이다. 내 생각에는 에드워드 하이드가 헨리 지킬에 비해 체격이 훨씬 왜소하고 가냘프고 나이가 어린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한쪽의 얼굴에 선량함이 환하게 빛났듯 다른 쪽의 얼굴에는 사악함이 오만 군데에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게다가 사악한 본성, 나는 아직까지도 이것이 인간의 치명적 측면임을 믿을 수밖에 없다. 육신의 기형과 세락의 인장을 찍었다. 그런데도 거울 속 흉측한 형상을 볼 때 나는 혐오감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오히려 뛸 듯이 반가웠다. 이 역시 나 자신이 아닌가. 그것은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존재로 보였다. 내 눈에는 거울에 비친 이 영상이 정신적으로 더 활기차고 지금까지 내가 내 것으로 습관적으로 부른 불완전하고 분열된 생김새에 비해 더욱 완전하고 통일된 모습으로 보였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의심의 여지 없이 내가 옳았다. 내가 여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에드워드 하이드의 외형을 걸치면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 누구나 처음에는 나의 외모를 보고 불안해하는 게 확연했다. 내가 볼 때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유형의 사람은 모두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존재인데 오직 에드워드 하이드만은 인류 전체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악의 덩어리였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거울 앞에 머문 시간은 잠시 동안에 불과했다. 두 번째 최종 실험은 아직 시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상실한 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알 수 없었고 동이 트기 전에 이제는 내 집이 아니게 된 이 집에서 도망쳐야만 했다. 나는 연구실로 황급히 돌아와 다시 한번 약을 조제하여 들이마셨고 다시 한번 해체의 격통을 겪었으며 다시 한번 헨리 지킬의 키와 얼굴을 가진 나 자신으로 되돌아왔다. 그날 밤 나는 운명의 십자로에 서 있었다. 내가 발견한 것을 보다 숭고한 정신으로 사용했더라면, 관대하고 경건한 열망을 품고 실험을 감행했더라면 분명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고 이런 생사의 고뇌로부터 악마가 아니라 천사가 잉태하였을 것이다. 약은 선악을 구분해서 작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악마적인 것도 거룩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본성을 가두었던 감옥의 문을 뒤흔들었고 그러자 마치 빌립보의 제수들처럼 안에 갇혀있던 것이 튀어나왔을 따름이다. 여기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약성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당시 내 마음속 덕성은 잠들어 있었다. 반면 나의 사악한 본성은 밤에 돌아다니다 보니 늘 각성 상태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민첩하게 기회를 포착하였다. 그리하여 태어난 자가 에드워드 하이더였다. 그 결과 나는 두 개의 외형과 두 개의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과거의 헨리 지킬인데 후자는 모순적 합성물이므로 교정과 계량이 불가능하다고 나는 이미 단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상황은 오로지 악화되어 갈 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몸이 건조한 학자의 삶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가끔씩은 나도 즐기고 싶었다. 그런데 나의 쾌락은 최소한으로 말해도 결코 품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나 자신은 고상한 인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노년에 접어들게 되니 내 삶의 이러한 모습은 나날이 더욱 달갑지 않게 되었다. 새로 발견한 능력은 바로 이 측면을 유혹했고 나는 마침내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잔을 들이켜 바로 저명한 교수의 육신을 내던지고 두꺼운 외투 입듯 에드워드 하이드의 육신을 걸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자 웃음이 나왔고 그 당시 나에게는 재미있는 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꼼꼼하게 만반의 준비를 했다. 소호의 집을 구해서 가구를 들여놓았는데 나중에 경찰이 하이드를 추적해 찾아간 그 집이다. 그리고 한 여자를 가정부로 고용했는데 과묵하고 몰렴치한 성격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다른 한편 하인들에게는 하이드 씨라는 사람, 인상착의를 말해주었다. 이 광장 거리에 있는 내 저택에 마음대로 출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일러두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운 나쁜 사고를 대비해 하이드의 모습으로 방문해서 하인들이 나에게 익숙하도록 만들었다. 다음 수순으로 자네가 그토록 반대한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인간 지킬에게 병고가 생기더라도 나는 금전적 손실 없이 인간 하이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나는 내가 처한 이 기묘한 면책 특권의 덕을 보기 시작했다. 예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를 때 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인성과 명성을 안전하게 보존했다. 나는 쾌락을 목적으로 그 방법을 쓴 최초의 인간이었다. 생각해보라. 심지어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내 연구실로 도망가 항상 준비해둔 용액으로 약을 조제해 삼킬 1, 2초의 시간만 달라. 그러면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에드워드 하이드는 거울의 입김 자국처럼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다른 사람이 편안하게 연구실에서 한밤에 등불 심지를 다듬으며 범죄 혐의에 대해 코웃음을 칠 수 있으니
그게 바로 헨리 지킬인 것이다. 변신 상태에서 급하게 추구하던 쾌락은 이미 말한 바처럼 품이 없는 짓들인데 나로서는 이보다 더 거친 용어를 쓰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에서 그것들은 곧바로 흉악한 짓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탈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나는 종종 내 분신의 타락에 대해 뭐랄까 경탄을 하곤 했다. 나 자신의 영혼에서 불러내 자신의 쾌락을 즐기도록 홀로 밖으로 내보낸 이 악령은 태생적으로 해로운 악당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과 사고는 자기중심적이었다. 타인을 괴롭히는 일이 그의 즐거움이었는데 괴롭히는 일이라면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고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탐닉했고 목석처럼 잔인했다. 헨리 지킬은 가끔 에드워드 하이드의 행위 앞에서 기겁하고 놀랐다. 그러나 일반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신압으로 양심의 통제는 느슨해졌다. 결국 제지연자는 하이드이며 하이드일 따름이었다. 지킬은 예전과 다를 바 없어서 자고 깨어나면 외관상 아무런 상처 없이 본래의 선량한 성정의 인간으로 되돌아갔다. 심지어 하이드가 저지른 제약의 원상 회복이 가능할 때에는 서둘러 손을 쓰곤 했다. 이리하여 그의 양심은 잠자게 되었다. 나는 내가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들, 지금도 내가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이 어떤 것들인지 세세하게 말할 생각은 없다. 단지 나에게 닥쳐올 천벌을 알려준 경고음과 그 하나하나의 단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싶을 따름이다. 나는 사고를 하나 쳤는데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다. 어린아이에게 잔인한 짓을 했다가 지나가던 행인의 분노를 자초했는데 그 행인은 나중에 보니 자네의 친척이었다. 의사와 아이의 가족들이 가담했고 순간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마침내 너무도 정당한 그들의 분노를 달래기 위해 에드워드 하이드는 그들을 문 앞까지 데리고 와서 헨리 지킬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 배상해야 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른 은행에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명의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 위험을 간단히 제거했다. 그리고 뒤로 눕혀서 쓸 필체를 내 분신의 서명으로 삼았을 때 나는 운명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덴버스경 살해 사건이 있기 2달 전쯤 외출해서 또 한 번 모험을 즐기고 늦은 밤 시간에 귀가했는데 다음날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느낌이 좀 이상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광장 쪽 내 방의 우아한 가구와 높은 천장을 보았는데도 허사였다. 침대 커튼의 무늬와 마호가니 프레임의 디자인이 똑같다는 걸 확인했어도 마찬가지였다. 뭐랄까, 내가 늘 있던 자리가 아니라는 느낌? 내가 깨어난 이 장소가 늘 자던 곳이 아니라 에드워드 하이드의 육신으로 잠자곤 했던 소호의 작은 방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나는 빙그레 웃고는 느긋하게 내 나름의 심리학적 방식으로 이 환상의 요인들을 분석했고 가끔은 그러다 편안한 아침잠 속으로 다시 빠져들곤 했다. 이렇게 졸면서 심리 분석을 하다가 정신이 좀 드는 순간 내 손을 보게 되었다. 헨리 지킬의 손은 자네도 종종 언급했다시피 형태와 크기가 의사라는 직업에 아주 쓸모있게 크고 단단하고 희고 잘생긴 손이었다. 그런데 그때 담요의 반쯤 가려진 채로 런던의 늦은 아침 시간에 비스듬히 들어오는 노란 햇살 아래서 본 그 손은 야위고 힘줄이 튀어나오고 마디가 굵고 피부색은 푸르댕댕하고 온통 그무스름한 털로 덮인 것이 선연히 보였다. 그것은 에드워드 하이드의 손이었다. 나는 그저 멍한 상태로 약 30초간 그 손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다 심벌저 두 짝이 부딪히는 굉음처럼 급작스럽게 맹렬한 공포가 엄습했다. 침대에서 튀어나와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내 눈과 마주친 형상을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마르고 얼어붙었다. 그랬다. 자러 갈 때는 헨리 지킬이었는데 깨어나 보니 에드워드 하이드였던 것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와 함께 이걸 어떻게 수습하지? 라는 또 한 차례의 공포가 엄습했다. 아침이 벌써 지나 하인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약은 모두 연구실에 있어 거길 가려면 계단을 2단 내려가서 뒤쪽 통로를 돌아 옥외로 나가서 뒷뜰을 지나 해부학 계단 강의실을 통과해야 하는 긴 여정이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공포에 질린 채 서 있었다.